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 근무하는 송호영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과제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및 행정 절차상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앞에 큰 주제가 그 YWCA 재구조화에 관계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어떤 법인의 분할과 관련된 그런 제도인데, 사실 그런 제도가 우리 민법에는 없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영리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대한 이제 좀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문화하면서 이런 내용이 민법에 좀 담겼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할을 이야기할 때는 합병과 떼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회사법에서도 합병과 분할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묶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분할만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합병과 같이 이렇게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예, 목차는 이제 문제 제기부터 해서 관련 법률의 현황,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합병 분할의 제도 입법론 쟁점, 그리고 제도 재선 개안, 맺은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어갈 생각입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보시면 그 민법 개정 작업이 사실 민법이 1960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법이 시행된 지 벌써 민법이 환갑이 한참 넘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때 당시 1960년 당시 민법이 만들어질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또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든지 NGO, NPO의 역할, 그 당시에는 떠올리기 힘든 당시였어요. 우리는 원조를 받고 있었던 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시민사회 역할이나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60년 전의 민법을 가지고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안 맞는 옷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2003년도에도 이제 그 민법 개정을 한번 그 작업을 시도하면서 합병 분할 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구체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2011년 제가 2009년에 작업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개정안까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법무부 안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안들이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법률로 입법화되는 데는 실패했는 상태죠. 그러니까 법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2023년에서 민법 개정안을 다시 작업 중인데, 그러면 최소한으로라도 어떻게 좀 통과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지금 작업 중인데 이게 합병 분할에 관한 내용이 담길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지금 과연 그러면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합병 분할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봤을 때 2011년도에 당시에 민법 개정 작업을 할 때 기본적인 생각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이제 허가주의, 인가주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법인이 좀 더 생동감 있게 그 설립, 활동 이런 데서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컨셉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거기에서 법인이 이제 더 활성화되었을 때 유사한 단체가 합병되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경제적인 효과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YWCA 사례처럼 이제 각 이 커진 조직이 다 분화되면서 새로운 스마트한 조직으로 이렇게 나눠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법인의 설립의 한 모습이다, 넓게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합병 분할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적인 실익은 아시다시피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합병 분할을 통해서 그 합병 분할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세법상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다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실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인정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상법에서는 영리법인의 합병 분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에서 합병 분할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비영리법인도 당연히 거기에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당연히 경영적인 어떤 실익이 있고 세무적인 실익이 있는 이상 비영리법인에서 당연히
그런 어떤 실익이 있다. 그런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합병 분할에 관한 법률의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상법에서는 당연히 합병과 분할을 인정하고 있고 영리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 법에서도 협동조합의 합병을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사립학교법에서도 학교법인의 합병, 변호사법에서도 법무법인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합법에서는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법은 이제 법인은 아니지만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신탁법에서도 신탁의 합병과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에서는 합병만 인정하고 있지만요.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독일은 조직재편법을 통해서 거기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사이에 합병과 분할을 아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제 거기서 일본 민법에서 빠져나와서 일반 법인법이라고 하는 비영리법인법에 대한 특별법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법인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고 네덜란드 민법전에서도 법인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합병과 분할 이것이 꼭 패키지로 갈 필요는 없고 또한 각 나라의 입법 상황 그리고 각 그 법인의 유행에 따라서 합병을 인정할 수도 있고 합병 분할을 다 인정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법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합병만 인정하고 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비영리법인의 합병 분할의 필요성 아까 사회적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병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합병 분할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합병 분할에 대한 법적 장치가 있었다면 합병 분할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 민법에서 비영리법인의 합병 분할 뭐 얼마나 하려고 그것까지 그 규범화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에서도 간단한 예로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쪽 협회에서 사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서로 자기 단체로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단체를 그러면 옥상옥이거든요. 근데 두 단체가 합병을 하면서 그럼 현재 우리 합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단체가 완전히 해산을 하고 한쪽으로 다시 다 인원이 다 들어가는 그런 청산달켜를 걸쳐서 새롭게 설립하는 그런 해서 합병의 효과를 낸과 유사한 효과를 낸 적은 있지만 그건 실질적인 합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병으로서 실질적인 이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혀 합병의 시너지를 낼 수 없는 그리고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합병 분할을 인정할 때에 그러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저는 배안법인에서도 합병과 분할은 다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서로 합병되어 새로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출연되거나 반대로 사단법인이 새로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분할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합병과 분할을 인정한다면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이렇게 좀 간소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먼저 출발을 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합병과 분할을 종류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상법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 결합형과 특수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영리법인에서는 합병과 분할을 인정한다면 좀 기본적인 형태만 일단은 인정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그리고 분할을 한다면 소멸분할과 손속분할 정도를 인정하면 그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요 문제도 박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무관청의 인허가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설립에서 지금 설립 감독에서 주무관청의 그 인허가권이 대단히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합병 분할할 때 이게 법인이 쪼개지고 또는 분할되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디에서 인허가권을 가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는 주무관청이라는 게 다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든 합병 분할은 법인의 설립과 소멸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합병의 경우에는 각 소멸하는 법인은 설립 당시에 주무관청의 법인 소멸의 인가를 받고 신설되는 법인이 있으면
그 신설되는 법인의 주무관청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설립 당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득하고 분할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해당 주무관청의 그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의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림을 그리자면 합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이 B법인이 A법인에 흡수되게 되면 A법인의 주무관청이었던 갑관청이 합병에 인허가를 해주고 만약에 신설합병 A, B가 합쳐져서 새로운 C법인으로 된다면 각각의 소멸되는 법인은 각각의 우리가 합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인허가를 받고 C법인은 새로운 목적일 때 그 새로운 주무관청의 합병 인허가를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할의 경우에도 A법인이 완전히 분할해서 소멸할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의 목적에 맞춰서 각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존속 분할의 경우에는 A법인이 분할하면서 A법인은 존속하고 B법인은 떨어져 나갔을 때 B법인은 B법인대로 A법인은 A법인 그대로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금 복잡한 유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 합병 분할을 한다면 절차와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와 여기에는 채권자 보호 조치, 다음에 분할 합병의 등기 효과, 무효를 다투는 방법 등의 기술적인 규정들 여기에 대해서는 상법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법의 특성과 어떤 특수한 점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원용해서 규정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합병 분할 도입 시에 민법에서 규정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에서 조금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합병 분할을 만약 민법에서 합병 분할을 그 규정을 집어넣는다면 합병 분할이 분할의 근거와 인정되는 경우는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사이에서 재단법인 사이에서 합병 분할을 인정하고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합병 분할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변경 규정에서 그런 인정할 경우나 또는 특수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때 합병 분할을 인정해 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규정과 크게 충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병 분할 절차에 관해서는 합병 계약서, 분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그리고 재단법인에서는 이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합병 계약서와 분할 계약서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고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할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안에 합병과 마찬가지로 합병 등기 또는 분할 등기를 하도록 그리고 그 합병과 분할 효력은 합병 등기 또는 분할 등기 효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합병 전의 법인과 합병 후의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권리 의무 그대로 승계된다는 그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효과를 보시면 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권리 의무가 그대로 지금 현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는 점 이것이 제일 큰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나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 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하는 법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분할 전의 법인의 채무를 연대의 법인들을 책임하게 된다. 이건 뭐 일반적인 합병 분할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나머지도 이제 합병 분할에 대한 뭐 특수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1분 남았다고 지금 뭐 사인을 주셨는데, 뭐 이때까지 좀 어떻게 보면 서론이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를 전환. 이것이 사실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합병 분할 주무관청 허가가 요구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아까 박동순 국장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허가주의라는 게 이게 침대를 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가주의로 하자는 것은 단어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인가 규정을 민법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해주면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무관청에서 그 해당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 그리고 수시로 바뀐다. 이런 문제점인데 그분들은 그 해당 규정이 인가 기준이 엄격하게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일화시키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명확하고 통일적인 인가 기준을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인가 기준이 통일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저는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각 주무관청이 따로 작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A 법인 A 주무관청도 통일된 인가 기준에 따르게 되고 B 주무관청도 통일된 인가 기준이 따르는데 그러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달라질 이유가 있을까?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통일적으로 하나의 공익위원회로 이렇게 큰 기관에서 동일하게 운영하더라도 그건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법무부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시도를 했었지만 그 공익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어디에 할 것이냐 등등 이런 어떤 부수적이라 할지 좀 이해관계가 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수적입니다. 그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이 논의가 빠지면서 이것이 그렇게 실행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무관청이 그 현재 시점에 있다면 이것은 법인은 좀 우호적인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어느 쪽이 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더 쉽게 우리한테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그쪽으로 가는 이건 오피스 쇼핑 제가 이제 쓰는 말인데 포럼 쇼핑처럼 오피스 쇼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그런 어떤 폐단을 막기 위해서 주무관청이 폐지하고 이른바 공익위원회 설립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사실 오래전부터 연구해왔던 과제인데 이 새로운 과제는 아닙니다. 벌써 법무부도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법인 업무 관련해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 보면 법인 설립은 우리는 민법에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세청 사업등록 신고하고 기재부 공익법인 지정하고 행자부에서 비영민간단 지정하고 또 뭐 기부금 모금할 때 비구금법도 이게 행자부에서 하고 기재부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등등 후속 조치들이 너무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 하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체제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그전에 한번 발표해서 그런 말 했습니다만 피터 교수가 오래전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제1섹터, 제2섹터, 정부와 민간기업, 민간 영역 그것은 역할은 줄어들지 몰라도 제3섹터의 역할은 정대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NGO나 NPO의 활동은 점점 더 크면서 국가가 하지 못했던 일 또는 수익을 내야 되는 기업이 하지 못했던 일 이런 것들을 제3섹터에서 하는 영역들이 점점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을 우리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요 앞에 의원들 계셨으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좀 허탈합니다만은 민법만큼 큰 민생법인이 어디 있느냐 그게 제가 하는 모토입니다. 사실 독일이나 프랑스나 근대화되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민법전을 제정했던 것이거든요. 나폴레옹이 그랬었고 독일이 근대화 들어가기 위해서 프랑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빨리 민법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각국마다 민법전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세대를 지나서 이제 2000년 들어서서 이제 현대화하면서 독일은 2002년도에 민법전을 대폭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일본도 최근에 민법전을 아주 지금 스마트하게 지금 다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년 전부터 계속 민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계속 답보 상태로 1960년에 만들어졌던 민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국회 부작이 아닌가, 입법 부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안 계시지만은 아마 다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시고 앉아 있는 오늘 오신 청중님께서 다 힘을 모아서 나중에 민법 개정에도 큰 역할을 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